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경과학 교실에서 주로 파킨슨병 그리고 이런 신경퇴행성 질환과 이상운동 질환을 보는 권도영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말 분위기가 여기 스튜디오니까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강의의 주제는요.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난치병의 치료에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 그중에서도 주로 비침습적 뇌 자극술이라고 하는 비교적 새로운 그런 분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파킨슨병에 대해서 사실은 병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병의 증상, 그리고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치료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은 좀 새로운 치료법들, 워낙에 이제 치료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들 중에서도 조금은 그동안 다뤄보지 않은 조금 새로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딴 얘기를 하다가 이제 기본적인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생각보다 우리가 인지한 지 오래된 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저희가 의학계에서 인정을 하는 파킨슨을 처음으로 어 기술했던 그런 내용이 뭐였냐면 기원전 400 년경에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중국의 고서에서 자세가 구부정하고 고개가 숙여 있고 어깨가 처져 있고 돌아서기 힘들고 손발을 떠는 사람을 대한 기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의학 저널에서도 이런 중국의 황제내경이 아마도 파킨슨을 최초로 기술한 내용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제임스 파킨슨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이제 200년 전입니다.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기술했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고 구부정하고 걷거나 돌아서기가 힘들고 사지가 굳어 있고 손발을 떠는 사람에 대한 기술을 해서 이게 이제 최초 파킨슨병의 기술이었다라고 의학적으로 받아들인 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200년 전에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임스 파킨슨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파킨슨병은 아시다시피 퇴행성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저희가 평균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환자는 많아질 거는 당연히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파킨슨병은 저희가 말하는 것처럼 도파민이라고 하는 세포를 자꾸 만드는 신경들이 죽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근데 도파민 세포가 한 60에서 70%가 이미 소실이 된 다음에야 내가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저희가 그전에 전구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죠. 전구기에 여러 가지의 비운동 증상, 내가 뭐 떨리거나 느려지거나 굳어지기 전에 뭐 렘 수면 행동 장애 몇 번 다룬 적이 있지만, 그리고 뭐 우울증, 변비, 후각, 냄새를 못 맡는 그런 몇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전구기의 파킨슨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병이 생긴 다음에도 사실은 식물의 뿌리가 좀 썩는 것처럼 한번 생기면 멈출 수는 없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계속 증상을 조절을 하게 되고, 또 운동 증상뿐 아니라 파킨슨에서 같이 동반이 되는 뭐 무기력, 소변 장애, 어지러움, 인지 기능 저하 같은 병들이 자꾸 진행을 하는 그런 진행성 질환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파킨슨병의 특징입니다. 늘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파킨슨병하고 치매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둘 다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치매와 파킨슨이 퇴행성 질환인데, 우리가 치매 같은 경우는 뇌 겉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병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나타나는 내가 느끼는 증상이 인지기능,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의 저하고요. 파킨슨병은 반대로 뇌 안쪽에 뇌간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병리가 시작이 돼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 느끼는 증상은 운동 기능의 저하, 몸이 느려지고 떨리고 걸음이 불편해지는 거겠죠. 결국은 두 가지 병이 진행이 되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도 느려지고 파킨슨 환자도 인지가 떨어지는 게 제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정상인의 뇌고요.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치매의 대표적인 질환에 걸린 환자의 뇌입니다. 물론 뇌가 정상적으로 생겨도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고, 치매 환자가 뇌가 쪼그라들어도 예비능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기능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치매 환자는 MRI나 뇌를 꺼내서 보면 이렇게 뇌가 쪼그라들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인을 사귀거나 사람을 만날 때에도 생긴 모습, 뇌의 외형,
외모를 보죠. 근데 우리가 외모만 보고 사귀거나 뭐 친해질 수는 없습니다. 뭘 봐야 되나요? 성격을 봐야 됩니다. 성격이 저희가 말하는 뇌의 기능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뇌 MRI나 뇌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상이 없습니다. 파킨슨은 MRI 찍고 정상이어야지 파킨슨병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파킨슨 환자는 생긴 건 멀쩡한, 외모는 멀쩡하지만 성격, 기능이 자꾸 떨어지는 병이 파킨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기 진단이 힘들고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킨슨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파킨슨 환자에서 변하는 부분은 첫 번째 일단은 병리적인 변화입니다. 세포 수준에서 변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고 알 수는 없고 사실은 사후에 뇌를 꺼내서 조직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병리적 변화를 가지고는 우리가 파킨슨을 뭐 미리 알아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건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제일 대표적인 게 파킨슨에서 떨어지는 건 도파민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도파민을 만드는 뇌가 기능을 잘 못하고 잘 이용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을 찍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그 도파민 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은 들어봤지만 뭔지 잘 모르는 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 세로토닌, 이런 아드레날린 같은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뇌 혈류와 대사량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해보면 저희가 뭐 퍼퓨전이라고 해서 뇌 혈류가 흐르는 검사나 뇌 기능을 보는 검사를 하더라도 파킨슨 환자는 정상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네트워크 기능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 도로망이 많이 깔려 있으면 어디든 갈 수가 쉽겠죠. 뭐 서울만 예를 들더라도 지하철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라서 그 지역 가까운 쪽으로 지하철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기능적 연결고리라고 하는데 파킨슨 환자들은 네트워크가 변해서 기능적 연결고리가 많이 성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연결고리가 자꾸자꾸 소실이 되기 때문에 신경 전달이 그리고 신경을 전달하는 속도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킨슨 환자에서 그래서 파킨슨의 현재까지의 개념은 만성 퇴행성 신경 질환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파민이 부족해서 증상이 생기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파민 약물 치료를 통해서 병의 완화, 증상은 확실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호전, 좋아진 채로 유지를 하고 나빠지는 속도를 좀 늦춰서 내가 혼자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오랫동안 남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파킨슨 병이 그렇게 돼서 다 좋아지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왜 파킨슨을 무서워하겠습니까? 파킨슨 병의 치료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화가 되면서 사멸이 세포들이 망가져서 죽으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완치, 더 이상 늙지 않게, 더 이상은 나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근본적인 완치가 된다라고 하면 불로장생이거든요. 늙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을 수 있는 거랑도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근본 완치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약을 씁니다. 우리가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건 다행인데 약을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효가 조금 짧아진다거나 약을 먹으면 오히려 몸이 흔들거리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병이 진행을 하죠. 점점 세포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갈수록 새로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만 좋았으면 좋겠는데 뭔가 새로운 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을 쓴다 하더라도 약이 갈수록 추가가 되고 증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약을 먹고 좋아지시면 초반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많이 좋아졌으니까 약을 좀 이제 줄여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늙어가는 것처럼 신경이 자꾸 퇴화가 되기 때문에 약을 줄이는 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무조건 약을 세게 쓰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하게 되고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약을 올려가면서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치료 불응성 증상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약을 쓰더라도 우리가 많이 좋아지지만 약발이 잘 안 듣는 대표적인 몇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증상은 삼키는 기능, 그리고 말투,
그리고 걷다가 넘어지거나 걸음이 멈춰지는 보행동결 같은 경우는 치료에 잘 듣지 않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치료의 모든 증상이 다 좋아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파킨슨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걸 정리를 좀 해 봤거든요. 200년 전에 제임스 파킨슨이 병을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140년 동안은 사실은 그동안 치료가 없었습니다. 그냥 병은 알았지만 지켜봤는데요. 1960년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도파민이라는 게 부족한 거를 알게 됐고 처방을 했더니 환자가 좋아지더라라는 그런 획기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1961 년이고요. 제가 뭐 없을 때지만 그 당시에 들은 얘기로는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기적의 약이 나타났다고 기립박수를 쳤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최고의 약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도파민이 최고의 약이라는 부분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지나오다가 그렇게 30 년이 지났습니다. 30 년이 지난 1995년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파킨슨 환자에서 뇌에다가 전기 자극을 줬더니 좋아질 것 같아. 좋아지는 것 같아.'라는 얘기를 처음 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하는 수술의 시초입니다. 그러다가 또 별일 없이 20 년이 쭉 지나왔습니다. 비교적 최근 10년 정도 이전부터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신네이션 같이 우리가 면역 치료를 통해서 파킨슨이 나빠지는 거를 조금 덜하게 할 수 있는 치료의 개념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파킨슨이 장에서 시작해서 뇌로 올라온다라는 개념들이 나오면서 그럼 장을 깨끗하게 하는 치료를 하게 되면 파킨슨이 덜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는 비교적 아주 한 4-5년 전에 뇌에다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수술처럼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병을 알게 된 지는 200 년이 됐지만 파킨슨에 대한 치료법이 발견된 게 비교적 최근에 대부분 쏟아져 나왔고 그동안 60년 동안은 인류 역사에서 60년 동안은 2,400년 중에서 도파민이라는 약이 아주 기적의 약으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옵션 선택지는요. 뭐니 해도 제일 기본은 약물입니다. 거의 모든 환자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는데요. 오해를 하십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아 나는 약 먹는 것도 좀 그렇고 저는 수술할래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수술은 무조건 수술이나 약물 중에 고르는 게 아니고요. 약을 드시는 증상이 약에 반응이 있는 증상을 약을 많이 먹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약의 부작용이 있을 때 수술로 약의 용량을 줄이고 그리고 쪼끔 내가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술로 상호 보완을 하기 위해 하는 거지 치료가 약이 안 되니까 수술을 한다 이런 치료는 아니고요. 또 하나는 너무 초기 환자에게도 할 수가 없고 너무 후기 환자에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매우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잘 상의를 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치료의 현재 축은 운동과 재활입니다. 그래서 약물과 수술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같이 하셔야 되는 건 운동과 재활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좋아지진 않겠죠. 상호 보완을 하는 거고요. 각각의 치료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뭔가 '새로운 거 없을까? 뭔가 다른 치료는 없을까?'를 자꾸 찾아보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극단에 있는 그동안 많이 해 왔던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에 그 부족한 중간 사이에 틈을 메워주는 어떤 치료가 없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의사들, 과학자들, 그리고 환자들도 같이 함께 이렇게 치료법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치료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개념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치료가 되더라도 질환이 한번 생긴 분들한테 질환이 사라지게 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병이 안 나타나게 하는 치료도 아니고요. 두 번째는 기존 치료를 받으면서 오랜 기간 내가 편안하게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리고 가능한 한 오래 유지되도록 보조하고자 하는 치료를 새로운 도전으로 제가 표현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존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그리고 추가적인 내가 뭔가가 부족한 부분을 약을 계속 올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증상 호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도하는 치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뭐 병원 가서 "저는 이제 그 치료를 좀 받고 싶어요."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아직은 대중적으로 이렇게 상업적으로 내가 돈을 내고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 하는 치료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이고요. 우리가 과학계 발달하고는 조금 별개로 사람의 몸, 인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치료들은 안정성,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해야 됩니다. 안정성과 효과 사이에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강의는 그중에서도 비침습적 뇌자극술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목록은 쫙 읽어 보고요. 이게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도 좀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대표적인 것만 정리를 해 왔습니다. 첫 번째, 신약입니다. 신약과 투약 경로 변경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파킨슨에 쓰는 신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상을 조금 더 좋아지게 하는 거, 그리고 병 자체의 진행 속도를 바꾸는 거,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신약들이 여러 가지 정말 수십 가지의 치료들이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고 2024년만 해도 벌써 새로운 약들이 몇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임상 연구에서 실제 사용까지 넘어갈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치료는 투약 경로의 변경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먹지만 입으로 먹는 치료가 우리나라는 거의 98% 99%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으로 먹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흡수가 안 될 수도 있고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입으로 드시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천식약처럼 흡입을 하거나 코에다가 넣거나 아니면 붙여 주거나 주사를 맞거나 인슐린 펌프처럼 펌프를 달고 다니거나 아예 약을 몸에다가 심어 주는 치료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약들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타깝지만 저희 학회와 정부 부처 그리고 뭐 식약처나 보건복지부 그리고 환자단체도 같이 저희가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환자들에게 소개돼야 되지 않을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면역 치료입니다. 백신입니다. 요즘 핫합니다. 왜냐하면 치매 같은 경우에 치매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치매인 알츠하이머 치매가 저희가 빠르면 내년 1 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월 정도부터는 이제 백신 치료를 하게 될 겁니다. 면역 치료라고 하고요. 이거는 뭐냐면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뇌에 쌓이죠. 뇌에 쌓이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그런 항체 치료를 통해서 아밀로이드가 초반에 쌓였을 때 한번 씻어내 주는 치료다라고 생각하면 개념이 빠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을 없애고 병이 안 생기게 하는 건 아니고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약 20에서 30% 정도 속도가 느려지고 조금 늦게 나타나고 증상의 호전을 보이고 요런 정도고 환자분들이 아주 대상이 좁아져 있고 가격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그런 새로운 치료가 나오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파킨슨병도 이렇게 면역 치료, 백신 치료들을 연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더 복잡한 질환인 관계로 인해서 조금 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줄기세포 요즘에 핫합니다,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이죠. 근데 줄기세포는 사실은 1980년대 정도부터 줄기세포에 대한 개념으로 연구는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요. 배아줄기세포에서 도파민으로 분화하는 세포를 넣어줬더니 증상이 많이 호전되더라라는 얘기고요. 문제는 기사가 나온 거는 치료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아주 활발하게 연구하고 계시고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거 사실인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임상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임상 1상이 끝나고 2상을 넘어가고 그런 식입니다. 한 10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 용량이 환자에게 맞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지 아직은 우리가 뭐 내가 가서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대변 이식입니다. 대변 이식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킨슨병이 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뇌로 올라온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잘 정제한 대변을 내 장에다가 이식을 해서
장내 미생물들을 바꾸면 파킨슨에서 나타나는 그런 독성 물질들을 조금 중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이 연구를 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재활 쪽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내가 못 걷는 분들의 도움을 주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요즘에 워낙 디지털 헬스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환자 뭐 VR, 증강현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못 걷는 분들, 걷기가 불안한 분들, 그리고 떨림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활 치료를 하는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또 하나의 카테고리인 비침습적 뇌 자극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침습이란 건요, 말 그대로 피부를 뚫거나 몸 안으로 뭔가 삽입하거나 들어가지 않는 방식입니다. 뇌 자극술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뉴로 모듈레이션, 신경 조절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면 손상 후에 감소하거나 흥분된 뇌 기능을 다시 정상으로 돌이키게 하는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올라가 있으면 내리고요. 너무 내려가 있으면 끌어올리는 치료죠. 그래서 정상에 가깝게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치료를 우리가 신경 조절, 뇌 자극 치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경두의 자기 자극, 자기장을 이용하는 것과 전기 자극, 전기 자극을 이용하는 게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초음파 자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가장 최적의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는 연구를 하면서 환자들에게 시도를 해보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가 어렵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예를 가져왔는데요. 이 영상 참느라 힘들었는데, 저희가 TV가 고장 나면, 옛날 저희 때 브라운관 TV가 고장이 나면 전파사에 가서 열고 뭐 부품을 바꾸거나 갈아 끼거나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개념으로는 수술이죠. 말고 사실 한 대 탁 치면 지금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의 비침습적 뇌 자극술입니다. TV를 열지 않더라도 딱 때려주면 좋아지는 그 개념이 사람 몸에서도 적용이 되더라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파킨슨이 처음 기술됐다라고 하는 기원전 400년, 그때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토와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우린 철학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때는 철학자도 하고 의학자도 하고 과학자도 하고 다 했죠.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기가 우리의 사람을 댔더니 통증이 사라지더라라는 얘기를 기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비침습적 자극술의 전기 자극술은 역사가 2000년 이상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환자에게 우리가 적용한 건 1940년대쯤에 정신건강의학과 부분에서 심한 정신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전기 경련요법이라는 걸 해서, 쉽게 말하면 머리를 리셋하는 겁니다. 리부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를 다시 한번 껐다 켜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 껐다 켜듯이 그렇게 하면 하는 치료들이 있었고, 이거는 사실은 위험성도 있고 아직도 많이 하지만 이제 아주 많이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좀 있었던 치료이고요. 제가 말하는 비침습적이라고 말하는 건 이런 경두의 자기 자극이나 전기 자극처럼 약 1980년대 한 3-40년 전부터 머리에다가 밖에서 전기 자극 혹은 자기 자극만 줘도 뇌 기능이 변하네, 이런 연구들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거를 실제로 환자들에게 적용을 한 겁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고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서 사실은 저희 신경과 쪽에서도 이제 뇌신경 조절 치료 학회라는 학회를 만들어서 기초과학자, 기초의학자, 그리고 저희 임상의학자들이 같이 연구를 하면서 어떤 게 더 좋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요즘에 저희가 이 학회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 자극입니다. 머리에다가 전극을 두고 밖에서 전기 자극을 흘리는 겁니다. 또는 귀에다가 전극을 꽂고 우리가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을 자극을 해주는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가 작아서 들고 다니면서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하고 우리가 이동성도 아주 좋고 이런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 자극을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류 자극이라 그래서 그냥 전기를 쭉 때려 주는 게 있고, 랜덤이라 그래서 멋대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뇌를 자극하는 게 있고요. 얼터네이팅,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렇게 사인파를 보이는 이런 자극을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의 자극 방법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특징에 따라서 어떤 증상에 맞춰서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지금 많은 연구들이 세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극입니다. 우리가 자기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석. 자기장을 때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들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큰 기계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코일같이 생긴 애를 머리의 특정 위치에다가 재서 이 위치가 맞은지를 정확하게 본 다음에 자기장을 때려주는 겁니다. 때려주면서 쉽게 말하면 아까 텔레비전처럼 딱 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뇌 기능이 다시 한번 정상이 되더라. 활성화가 되더라. 억제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자기 자극입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뇌에서 작용을 하는지를 잠깐 보자면 쉽게 말하면 세포 단위에서 우리가 세포의 활성화를 조율을 한다라고 되고요. 이렇게 메카니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뇌도 파형이 있잖아요. 그 파형을 저희가 모듈레이션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뇌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들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뇌에서 자극을 준 위치 그리고 그 옆의 위치까지 혈류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기능적 연결성들이 다시 종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왜 어떻게 실험을 하면서 특히나 동물 실험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변하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킨슨 환자로 조금 더 적용을 하자면 파킨슨 환자에서 아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라고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 자극 그리고 자기 자극을 주면 그중에서 이 세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환자들에게 적용을 해서 진짜 좋아지는지를 보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비침습적기입니다. 그냥 뭐 뚫거나 내가 피가 나거나 아픈 게 없습니다. 그냥 따끔따끔한 정도죠. 그리고 간편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이거나 전신 질환이 있거나 임산부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원격 그리고 집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기계가 작은 걸 보셨죠? 작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모드를 조정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보조 치료입니다. 이거 좋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낫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보조 치료고요. 비침습적이고 뇌 겉에 쪽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효과나 반응은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거나 직접적인 자극 그런 우리가 직접적으로 건드려 주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 세면 말이 안 되겠죠. 강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세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초음파랑은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가 전기 자극을 주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반응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구를 해 보면 한 1-2주 혹은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도 효과가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으는 중이고요. 또한 정확한 자극 위치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극을 줄 거야 그럼 정확히 줘야 되는데 그냥 아무 데나 자극을 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에 따라서 두개골, 두피의 두께, 머리카락의 양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자극을 주면 사람에 따라서 그게 전파가 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개인 맞춤형으로 환자의 영상이나 반응을 보고 세기를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적응증은요. 처음에는 사실 대부분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에 주로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약처 승인이 나서 허가를 받고 실제 환자에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우울증, 불안증, 수면장애 그리고 강박장애 사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신경과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인지장애나 뇌전증, 근강직, 통증에 사용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 그리고 걸음걸이, 떨림에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개해 드릴 건 광자극은 사실은 아직은 환자에게 적용을 하는 걸 거의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초음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비침습이지만 전기와 자기와는 쪼끔은 다릅니다. 얘는 뭐냐면 약간 수술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저희 어릴 때 돋보기 가지고 햇빛을 모아서 검은색 이 여기 오른쪽 보시는 그림처럼 검은 종이를 태우는 거 한 적 있으시죠? 이것처럼 초음파는 뇌를 고정시켜 놓고 아예 밖에서 뇌 안에 있는 심부 조직을 열로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파괴술이기 때문에 비침습이긴 하지만 쪼끔은 비침습이긴 하지만 자기나 전기 자극, 경두개 자극하고는 약간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건 아니고 보통 아까 뇌신부 자극술처럼 약에 반응하지 않는 떨림이나 약에 의한 운동 합병증이 있는 분들에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기존의 그럼 수술하고 초음파는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계가 있고요. 왼쪽이 뇌신부 자극술,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수술 고위험이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집속 초음파가 중간 정도에 있고 경두계 전기 자극, 자기 자극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가장 저위험입니다. 뇌신부 자극술은요. 전극을 꼽고 저희가 여기다 배터리를 가슴에다가 심게 됩니다. 그래서 침습적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전기 자극을 주는 거고요. 체내 기기를 설치를 하고 다녀야 되고 배터리 수명이 있어서 그거를 교체하는 수술이 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배터리를 끄거나 전극을 빼게 되면 제거를 하거나 전원을 끄는 게 가능하고요. 집속 초음파도 마찬가지 뇌 안쪽에 있는 부위를 파괴하는 거지만 밖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비침습적이고요. 하지만 안쪽에서 뇌 조직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파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내 기기를 설치하진 않지만 원상복귀는 불가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차이점이고요. 어, 오른쪽에 있는 경두계 자극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효과가 있나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연구를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연구는 효과가 있고 어떤 연구는 효과가 없다라고 나오기 때문인데 보조 치료 역할의 가능성으로 최근 2024년에 28개 연구에서 1628명의 파킨슨 연구를 종합을 해 봤더니 운동 기능 호전에 도움이 되고 인지 기능의 호전에도 도움이 되고 우울감에도 호전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 근거 위주로 보자면 운동 증상에 대한 근거는요. 레벨 B 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 B는 A는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치료, C는 추천하기 좀 꺼려지는 치료라고 한다면 레벨 B는 어 한번 해 볼 만한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파킨슨의 운동 증상이나 보행에는 레벨 B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 현재, 그리고 이런 치료와 함께 운동과 재활 치료를 같이 하면 효과가 더 좋다라는 것도 레벨 B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약 먹고 다 좋아지는 거면 우리가 이런 치료할 필요가 없지만 치료에 잘 안 듣는 증상, 특히나 걸음걸이나 동결보행에 대한 연구를 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까 말했던 반복적 자기 자극술을 했더니 동결보행에 비교적 좋은 쪽으로 효과가 나왔습니다. 하면 안 한 것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난 연구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메타 분석을 해 봤더니 그거 말고 이제 아까 말한 전기 자극이나 미주신경 자극 같은 경우에도 뇌의 여러 부분에다가 자극을 동시에 줬더니 동결 보행이 좋아졌고, 미주신경 자극도 환자들이 마음이 두근두근 불안하고 넘어질까 봐 겁나는 부분들을 가라앉히면서 동결 보행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비운동 증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 환자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요. 인지 기능, 집행 능력을 개선시키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만성 피로감이나 우울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대규모의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거 수준이 조금은 낮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침습적 뇌 자극술이라고 하는 파킨슨의 새로운 치료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킨슨의 여러 증상 중에 어떤 증상에 가장 효과적일까?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연구를 하는 중이고요. 뇌자극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죠. 전기 자극에만 해도 한 4-5 가지 자극이 있는데요. 어떤 자극이 가장 적절한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뇌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두엽에 자극을 줄 수도 있고 소뇌 혹은 운동신경 피질에다가 줄 수도 있는데 혹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다가 주는 게 더 좋은가? 이런 뇌 부위에 대한 타겟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세기,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 세기로 자극을 줘야 될지 혹은 몇 번을 반복해야 될지, 얼마 동안 자극을 줘야 될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치료를 받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한 번 치료를 제대로 사이클을 받고 나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개인 맞춤형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MRI를 기준으로 해서 세팅을 한다든지 이런 이 시뮬레이션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태입니다. 비침습적 신경 조절술은요, 사실은 비교적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환자에게 돈을 받고 하는 정식 치료법으로 편입되어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파킨슨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뭐 우울증이나 뭐 금강직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인정을 받은 치료이고요. 아직은 파킨슨에서 확실히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미 환자들에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곧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어디까지나 보조 치료입니다. 보조 치료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경두계 전기나 자기 자극도 뇌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기계들이 새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학회를 가면 계속 새로운 기계들이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치료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학회 그리고 국제적인 컨소시엄 연구들에서 이런 연구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이제 많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마존 같은 데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먼저 이런 개념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한 $100,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주면 이런 기계들을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산다 하더라도 검증이 안 됐고요. 또 하나는 "뇌 부위를 정확하게 자극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엉뚱한 위치에다 자극을 주면 증상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으로 반대로 역으로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연구가 논문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적응증 말고 그리고 뭐 어디 싸제 제품을 내가 $100 니까 비싸지 않으니까 구매를 해서 적용을 하거나 이런 무리한 접근은 절대 금물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침습적 뇌 자극술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치료와 함께 파킨슨에서 새롭게 많이 시도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부는 많이 이미 검증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많이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게 많은 환자들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대해 보고 있고요.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강의 내용 준비한 거는 마치고 궁금하신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누군누군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파킨슨으로 걷기 힘들 때 약으로 호전이 안 될 때 여러 가지 어 이런 치료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침습이 좀 더 확실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습과 비침습 다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침습적 치료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하는 이미 파킨슨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료입니다. 그런데 침습적 치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에 호전이 안 될 때 수술을 한다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조금 실망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약의 효과가 없는 증상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약에 반응이 있는 증상이 있지만 약을 많이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쓰는 게 제1번 그 적응증 인디케이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 비침습 치료는 일종의 상호 보완의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침습적 치료가 만약에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침습과 비침습 뭐가 효과가 더 좋나요? 당연히 침습이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그런데 적용하는 게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을 으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킨슨 가족이 있으실 때 내가 생길지에 대한 걱정은 강의를 할 때마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언니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다른 분이 있는지 중요하고요. 그 언니 만약에 나이가 좀 젊으셨는데 언니가 파킨슨에 걸리신 거면 동생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구기 내가 파킨슨이 생기기 전에 많이 오는 그런 비운동 증상 같은 전구기 증상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언니께서 정말 유전성 파킨슨인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병원에서 하는 유전자 검사가 만약에 뭐 건강검진에서 유전성 파킨슨의 뭐 확률이 높다 그런 부분하고는 쪼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그런 거랑은 쪼금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언니의 나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기에 맞는 어 아이디인 것 같고요. "파킨슨은 조기에 약을 먹는 게 중요하다던데 늦추면 없는 것처럼 지낼 수 있는 가 그러니까 병의 진행이 늦춰지면 병이 없이 지낼 수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병이 일단 생기면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해서 더 이상 배가 안 고플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 배는 불러집니다. 그런 것처럼 약을 드시면서 내가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치료의 목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라고 하더라도 제 환자들 중에 꽤 몇몇 뭐 많지는 않지만 일부 환자분들이 진단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약을 드시지 않고 경과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면 그때부터 드셔도 되는데 어찌 됐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내가 불편해서 병원에 오신 거기 때문에 약을 드시긴 하는 게 맞습니다. 약을 드시면 훨씬 편해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유전인자가 없다고 하던데 어떤 사람이 잘 걸립니까? 네. 유전인자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이 왜 생기나요?"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일 많은 건 아까 고령에서 온다 그랬죠. 신경퇴행성 질환, 나이가 드는 게 첫 번째 위험 인자고요. 두 번째는 유전입니다. 근데 유전은 전체 환자에서는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전을 무조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게 그 얘기고요. 세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월남전 고엽제가 파킨슨병 걸리신 분들이 이제 거기 상해 군인으로 인정을 받았죠. 고엽제 같은 부분들 그리고 농약, 유기용제, 화학용품 그리고 뭐 중금속 중독 같은 것들이 파킨슨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환경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무조건 내가 그런 일을 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됐고 얼마나 장기간 노출됐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직업병 안심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 병이 연관이 되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건강검진에서 파킨슨을 진단받을 수 있나요? 조기 발견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하는 국가 건강검진에는 파킨슨병의 조기 진단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환자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가 걸렸는지 같은 그런 거죠. 그 비율. 전체 환자에서 전체 국민 중에 꽤 많은 환자분들이 걸리는 병이어야지 건강검진에 넣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질환. 환자는 실제로 적더라도 치사율이 높은 질환은 건강검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 파킨슨은 건강검진에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조기에 파킨슨이 걱정이 되면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내가 파킨슨인가요? 걱정이 됩니다." 뭐 이런 거의 제목으로 비욘디에서 시간을 주셔 가지고 제가 강의한 바가 있는데 일단은 내 몸이 느려지고 뻣뻣하고 비대칭으로 다리가 끌리거나 몸이 느려지거나 뻣뻣하거나 양치질이 어둔해지거나 글씨를 쓸 때 뭔가가 어색하거나 그런 운동 증상이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런 게 전혀 없다 하더라도 비운동 증상 중에서 제일 예민한 애는 렘수면 행동 장애라고 해서 잠을 자면서 꿈을 생생하게 꾸고 꿈에서 하는 소리를 치거나 행동을 하는 것들이 실제 내 옆에 사람이 듣도록 소리를 치거나 옆에 사람을 때리거나 벽을 치거나 이런 렘수면 행동 장애가 있으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 파킨슨이나 이런 퇴행성 뇌질환이 생겼다는 근거가 될 수가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진짜 친구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걸음이 흔들리는 환자에게 보조 시술이 위험하진 않을까요? 고령이고 이미 걸음이 불안한 상태면 조금 위험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그냥 '이런 게 좋다니까 한번 해 봐야지.'라고 하면 위험하고요. 저희가 임상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분들 사실은 뭐 불편하지 않고 걸음이 괜찮은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 경두계 전기 자극, 자기 자극 같은 걸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옆에서 안전한 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한번 시술을 하고 좋아지는지를 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해 보면서 안전한 상황에서 해 보고 정말 좋다면 나중에는 이제 원격에서 하는 것들도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용 전문 기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적응증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전문적인 병원에서 센터에서 조율을 해 보고 좋아질 수 있나를 해 보시는 거를 권해 드리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연구 단계입니다. 이거를 "거름이 나쁜데 권도현 교수가 좋다고 하니까 어디 딴 병원에 가서 나 이거 좀 해 보고 싶어요. 이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데이터가 쌓이고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뭐 적극적으로 권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엔젤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여동생이 50 세에 파킨슨을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타 병원에서 유전성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으셨고요. 그럼 동생은 왜 파킨슨 진단받았을까요? 도파민 보충되는데 왜 증상이 안 좋아지죠? 네, 질문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동생은 왜 파킨슨 진단받았냐는 건 이 동생이 나이도 어린데 "왜 왔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사람마다 다르고 의사마다 다르고 선생님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음 유전자 검사를 해 보는 그 나이대의 기준은 보통 약 50세 전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50 세가 넘어서 파킨슨 진단 받으면 그렇게까지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그쪽 나이인데 "어떤 병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주변 친구들은 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 환자 중에서 예를 들어 30 대, 40대 환자에서 오더라도 뭐 꽤 많은 유전자 검사를 하더라도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50 세가 유전성이 아닌 파킨슨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이 증상이 안 좋아지는 부분도 제가 파킨슨병의 치료라고 하는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약을 먹고 안 좋아진 건지, 내가 좋아는 졌지만 만족을 못 하는 건지, 어 혹은 어떤 내가 약발이 잘 안 듣는 증상에 대한 얘기인지, 그런 부분들을 쪼금 정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파킨슨을 진단받았고 약을 먹는데 전혀 좋아지지 않고 빠르게 나빠진다면 파킨슨병 중에서 약발이 듣지 않는 다른 파킨슨이 있습니다. 그게 아닐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그냥 글 여기 세 줄의 문장만 보고 진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주치의 선생님하고, 물론 큰 병원, 좋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기 때문에 한 번쯤은 쪼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약도 조절을 해 보고 경과를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쪼금 우리나라 특히 환자분들 좀 급하기 때문에 당장 어떤 결론을 내고 싶어 하시는데요. 파킨슨병은 조급하면 집니다. 제가 늘 환자들한테 하는 말씀인데 조급하게 막 초조하게 기다리시면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쪼끔은 느긋하게 환자들의 이 반응이나 내가 약을 주시고 치료를 해 주시는 의료진을 믿고 한번 기다려 보고 경과를 보고 상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런 수술은 진단은 신경과, 수술은 뇌신경, 신경외과에서 받아야 되나요? 수술은요. 맞습니다. 사실은 진단을 하고 조기 발견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수술 후에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의 병원들, 사실은 병원마다 사정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신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수술은 신경외과에서 당연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뇌신부 자극술, 침습적 수술과 비침습적 집속 초음파 수술 같은 건 신경외과에서 하는 거고요. 경두계 전기 자극, 경두계 자기 자극 같은 치료들은 그거는 신경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연구들도 보통 신경과 의사들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뭐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조금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시간이 많이 돼서 한 가지 마지막 질문만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비침습적 뇌 자극술을 임상에서 사용할 때 건강 상태 또는 특정 조건에 따라 사용을 피해야 할 경우는 무엇인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침습적 뇌 자극술이 효과도 일시적이고 효과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치료는 아니지만, 좋은 점은 안전하기 때문에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전신 질환, 뭐 당뇨나 콩팥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도 해볼 수가 있고, 나이가 많아서 조금 몸이 약해서 뭐 수술 같은 것 마취는 못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어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음 하지만 이제 집속 초음파 같은 경우는 비침습이기는 하지만 거의 수술처럼
저희가 MRI 하에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뇌를 태우는 거기 때문에 쪼끔은 뇌 MRI를 찍을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나이가 너무 많으셔도 하기는 쪼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정 뭐 여러 가지 조건은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전기 자극이 나는 너무 싫어." 이럴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꽤 많은 적응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라서 조금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 받고요. 어 저는 내년에 기회가 되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연말 연시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